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정원 가상 해킹의 선관위가 뚫렸습니다. 한 번 투표한 사람이 또 투표하거나 해커가 결과값도 바꿀 수 있었는데 시스템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는 매우 쉬운 초기 설정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조작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번 발표가 선거 불복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을 비판했는데 당장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당 일각에서 수개표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내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년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라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총력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의 정치권의 해석들이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여야 막론하고 제2, 제3의 하태경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0월 10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에서 1,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국민 190여 명이 국적기를 통해서 내일 귀국합니다. 중동의 무력 충돌 소식에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팔자 행진에 하락해 2,400선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코스닥도 7개월 만에 800선이 깨졌습니다. 내년 총선의 모의고사라 불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여야 지도부는 저녁에도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제를 펼쳤습니다.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을 점검한 결과 투표나 개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반년 남기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파행을 빚는가 하면 내 탓 공방에 고성을 주고받는 볼성사나운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2028학년도부터는 대입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이 과목별로 같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 나흘째입니다. 양측에서 1,60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6,0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하마스는 민간인 포로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천여 발의 로켓포를 쏘며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번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텔아비브 동남쪽 벤구리온 공항을 겨냥했습니다. 관자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로켓포가 떨어지자 공항 안팎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즉각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은 하마스 거점인 가자 지구를 연일 공격했습니다. 내셔널은행이 화염에 휩싸였고 대학과 상가 건물 등 거리 곳곳이 크게 파괴됐습니다. אנחנו מטילים מצור מוחלט על העיר עזה. אין חשמל, אין מזון, אין מים, אין דלק. הכל סגור. אנחנו נלחמים בחיות אדם ואנחנו נוהגים בהתאם. 초기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고 가자 지구에 대한 철통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30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된 가운데 탱크와 장갑차 등 주요 무기가 가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끝장 보복을 공언한 만큼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보다 조금 넓은 곳에 200만 명 넘게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 지상군 투입이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보 생존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대대적인 반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방위 공세에 하마스는 예상대로 인지를 방패막이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폭격할 때마다 그 보복으로 민간인 포로 1명을 처형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하마스는 침투 초기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면서도 지상군 파병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확전은 꺼리는 모습입니다. 유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건물 조명을 이스라엘 국기의 색깔인 흰색과 파란색으로 켜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Dieser Überfall der Hamas auf Israel ist furchtbar und er ist barbarisch. In diesen dunklen Stunden 군사 지원도 본격화했습니다. 사태 직후 항모전단을 동지중해에 급파하고 전투기 전력도 증강한 데 이어 실탄과 분 장비 등의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부와 대책회의도 함께 열어 취해 나갈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습을 전쟁 대신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미 지상군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혀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비화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란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군 합참의장은 더욱 분명하게 미국은 충돌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며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란에 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중동전까지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right now. They're in a really, a very tough position. Clearl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ome out very clearly.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대결로 규정하면서 미국 측의 가자 지구로 진입이 불가피하다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재우입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하마스 공격으로 외국인들이 숨지고 실종되거나 인질로 잡혀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옛 트위터 X에 EU 집행위 건물 한편에 이스라엘기가 투영된 사진을 올리며 이스라엘과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나아가 1조 원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개발 원조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The Commission is also currently assessing how the recent tragic events might affect our current and our future development assistance. 유럽연합 최대 경제대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재정 지원을 거두기로 해 해외 원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wir akzeptieren es nicht, wenn hier auf unseren Straßen die abscheulichen Attacken gegen Israel gefeiert werden.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 이스라엘과 분쟁을 해결하자는 하마스의 주장, 두 국가 해법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Лига араб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может сыграть определяющую роль в комплексном оздоровле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и, поощряя эти процессы. 하마스 공격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인질로 잡히면서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둘러 군용수송기와 민항기를 급파해 귀국시키고 희생자 시신을 본국으로 수송하는 한편 한라인을 개설해 자국민 소재를 파악하며 지원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일부가 국적기 편으로 내일 귀국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잔류자의 출국도 권고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존에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은 1,050여 명에 달합니다.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 570여 명,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 48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90여 명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여행객 27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이동합니다. 모레에는 30명이 터키 항공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잔류 여행객 230여 명에 대해서도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한국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인질 가운데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인의 피해라든가 인질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네, 저희 아직 공관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국민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 교민은 일가족 5명가량으로 현지에서 오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공관에선 비상 연락망으로 이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교민도 전원 다 무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은 안전지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임박할 경우를 대비한 철수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실질 소득 감소 효과는 물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낙관은 금물이라면서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죠. 연휴 직후 우리 증권시장도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코스닥 지수는 7개월 만에 80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 소식에 뒤숭숭한 연휴를 보내고 맞은 한국 증시 첫날. 코스피는 0.26% 내린 2402.58, 코스닥은 2.62% 내린 795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닥 지수가 800선 아래로 무너진 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벌어진 지난 3월 이후 7달 만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중동 사태 충격파를 피한 듯했습니다. 코스피는 1%대 상승 출발해 오전 한때 2,44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장중 820선까지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 유가 상승이 반영돼 정유주와 방산주가 오르고 항공주는 내렸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 규제가 무기한 유예되면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웃었고 3분기 호실적을 낸 LG전자도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글로벌 불확실성 경계심이 번지며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손을 털었고 장은 빠르게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한글날로 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이제 중동발 이제 위기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뒷심 부족으로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달러 환율은 지난 거래일보다 0.4원 내린 1,349.5원으로 장을 마치며 증시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기 종료되리란 전망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보이면서 시장 부담을 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배럴당 150달러 돌파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가격 등락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진 통상 2주가 소요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여야의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거듭했는데 쟁점 현안이 많아서 남은 국감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첫 출석이 예정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 시작 시각이 지났지만 여당 의원들과 국방위원장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야당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붙이자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해주시면 우리 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관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국민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 진정 어리게 사과하도록 요구했는데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며 맞불을 놓자 신경전은 더 고조됐고 아니 왜 야당만 얘기하냐는 거지.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지금은 그거는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 결국 안보 이슈가 산적한 국방위 국감은 사실상 온종일 파행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장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무관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우주정 법안에 대해서 안조의 4번째 회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항우연 천문연의 밥그릇 지키기에 도를 넘어서 우주항공청 문제 가지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제가 들어야 되는데 참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 모시고 국정감사 주제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물론 부처별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문체부 국감장에선 만화 검정 고무신의 원작자 유족이 정부의 시정 명령 뒤에도 저작권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고 15년 동안 받은 돈이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무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 계약서 종합 세트인데 어떻게 협의를 하라고. 저는 그분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유인촌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시연되기도 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로 김광수 씨 목소리를 한번 흉내내겠습니다. 네. 하지만 24일간의 대장정 첫날 대부분의 국감장에선 정책을 둘러싼 건전한 비판과 건실한 답변보단 정파적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민생은 뒷전인 맹탕 국감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받으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논란이 불거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 BC값이 더 높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야당은 교통량 수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교통량 부풀리기인데 이게 지금 9km 차이입니다. 양서면 안하고 강상면 안이. 시속 100km를 따져보면 5분이에요. 5분에 6,081대 증가? 이거는 제가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바꾸면 그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 양평에 무슨 3기 신도시 생깁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셔야 정상인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를 해서 이걸 부당하게 변경을 했거나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하게 이게 결탁한 이런 그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질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억울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통계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 국정농단이자 조직적인 범죄 행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통계 조작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였다며 무엇보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 추진을 맞서 민주당 소속 여가위원장 권인숙 반직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행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문제 삼아온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의 지분을 공동 창업자에게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겁니다. 김 후보자가 회사 돈을 이용해 공동 창업자의 경영권과 지분 양도 대가를 퇴직금과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부적격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그 시작입니다. 그래야 국회의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이탈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에 이어 압박 강도를 더 높인 건데 김 후보자는 반박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줬고 회사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며 묻지마 고발을 오히려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며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에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를 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방적 차수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습니다. 의사일정 협의 전에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권인숙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차원의 업무 분위기와 달리 여당 일각에선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열세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다가오는 내년 총선 민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은 지역개발을, 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걸고 마지막까지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국회 국정감사로 빠듯한 일정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강서구에 집결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현장 지원 유세를 나와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장으로 가셔서 우리 김태우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정을 맡았던 지난 12년 동안 정체된 지역을 개발하려면 힘있는 여당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김태우가 되면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니 말로 아무리 해봐야 여당이 아니면 뭐 힘있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일찌감치 내걸었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한층 더 불을 지폈습니다. 퇴원길에 직접 유세 현장을 찾아 진교훈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호소했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전날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유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투표가 오만한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을 이곳 강서구에서 무릎 꿇릴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게 바닥 민심에서 느껴진다며 조심스레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경훈과 함께 오만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모두 당력을 쏟아부은 터라 승패가 득표율 2자릿수 이상 차이로 갈릴 경우 지는 쪽은 타격이 클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를 공천했다는 지도부 책임론은 물론 김 후보를 사면 복권해준 윤석열 대통령까지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 패할 경우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충격과 함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을 이렇게 너무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후폭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후보 출마를 용인한 것으로 이제 읽히기 때문에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상황. 지역 주민의 관심만큼 내년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가 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와 개표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허술해서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해커의 관점에서 문제를 확인해보니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개표 결과 변경까지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선관위는 해킹을 통한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합동 보안 점검을 한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의 해커가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점검해봤더니 투개표 시스템은 물론 내부망에서도 취약점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해킹으로는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처럼 둔갑시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도장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습니다. 개표 시스템 역시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발생했던 해킹 사고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도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고 해킹 사고 피해자에게 통보조차 안 해 같은 직원이 연속으로 해킹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지난해 자체 평가한 보안 점검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제출했는데 재평가한 결과 최저점 수준에도 못 미친 30점대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직접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조사 기간 등의 문제로 전체 장비 가운데 5%만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선거 불복을 조장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2021년 4월 직원 한 명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정하며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사고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건물뿐 아니라 주변 수십 채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폭발 충격은 컸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을 지나가자마자 건물에서 시뻘건 화염이 번쩍입니다. 폭발 충격에 간판이 떨어지고 건너편 건물 유리창들까지 쏟아졌습니다. 충남 서산시 읍내동 상가 건물 1층에서 가정용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새들어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화면 속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2명도 폭발 충격에 고막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냥 폭탄 터지듯이 그렇게 막 엄청난 굉음이 들렸어요. 뭐 이런 조그마한 소리가 아니고 꽝 했는데 폭탄 터지듯이, 그리고 사람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폭발 충격으로 통째로 뜯겨나온 벽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주변에는 철근과 벽돌, 각종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근처 상가 건물들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시청에서 확인한 피해 지점만 20곳이 넘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50m 넘게 떨어진 여관 주차장 천장을 부술 정도로 폭발 충격은 컸습니다. 지인이 전화가 와갖고 가게 다 부셔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여기가 다 수습될 때까지 영업을 못할 텐데 이제 걱정이에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물을 포함해 주변 상가까지 안전진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서산시는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7일 보도한 경기도 수원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일주일 사이 피해 신고가 급증하면서 240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액수가 수백억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임대업자 부부와 해당 법인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피해 세입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임대업자 정모 씨 부부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고금리의 전세가가 급락하면서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명합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정 씨 부부가 연락은 여전히 받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결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경찰 그런 거 피하려고 그냥 올린 것 같다. 그 한 7월부터 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월세 어디다 내냐고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답변을 했대요. 현재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만 모두 240여 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50대 정 씨 부부는 10여 개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40여 채 빌라를 경기 수원과 화성 등에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0년에서 재작년 사이에 세워졌다가 전세가 하락으로 최근 재정 상태가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피해 세입자가 660여 세대에 자체 집계한 피해 액수가 45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세입자 고소 60여 건을 토대로 사기 혐의로 정 씨 부부와 그 아들 그리고 소유법인 등 모두 5명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정 씨 부부에 대해선 도피해 대비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세입자들을 고의로 속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지 조사하면서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넉 달 전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지원보다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5%가 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2.1%, 일본은 0.6%포인트 오른 2%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국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분 부진이 지속하면서 3%로 7월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내년엔 0.1%포인트 내린 2.9%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단순해지는데요. 달라지는 대학 입시 제도를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 사회과학은 17개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과목별로 같은 문제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만 이공계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적분 투하, 기하 등 심화 수학 영역을 신설해 절대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교 내신평가도 현행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단순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는 겁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학년의 일관된 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신평가에서 논술과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로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의 원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내신과 수능,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이 늘어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신이 현재 2등급이 1등급으로 4등급 학생들도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강화한다라든지 대학별 자체 고사를 만드는 형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4년 가까이 산하기관의 파견 직원에게 갑질을 해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려들었습니다. 드러난 내용을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공무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가 찹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은 산업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입니다. 산하기관인 남방공사의 예산 등 관리 감독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공사 파견 직원을 하인처럼 부려왔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밥값, 술값을 대신 내게 한 것은 부지기수. 자기 카드로 쓴 돈을 나중에 남방공사 법인카드로 다시 바꾸어 결제하게 했습니다. 또 출퇴근과 출장 때 픽업은 물론 자기 가족이 먹을 빵을 사서 집으로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배우자가 집차를 쓰는 날엔 차를 빌려달라고 했고 파견 직원은 단기 보험을 들어 자기 차를 내줬습니다. 자녀들 소풍 때는 도시락까지 준비시켰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산하기관 직원 2명을 이렇게 괴롭혔고 남방공사 법인카드를 모두 890번에 걸쳐 3,8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상관에게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갑질로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남방공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원은 사무관 A씨를 수뢰와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부에 상관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방공사 관리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넉 달 동안 촬영한 영상은 140만여 개, 피해자도 280여 명에 달하는데 경찰은 남성이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저녁 서울 신림역 인근에 있는 모텔.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혼자 객실에 들어갑니다. 남성은 4시간 만에 객실을 나섰는데 한 달쯤 뒤 같은 방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객실 천장 환풍구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 객실을 모두 조사해 다른 방에서도 카메라 한 대를 더 찾아낸 경찰.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걸 파악해 5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체류 중인 2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집과 가까운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환풍구나 객실 내 컴퓨터 이어폰 단자함 등에 카메라 7대를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의 SD카드에선 3초 분량으로 끊긴 불법 촬영 영상물 140만 개가 발견됐고 경찰이 추산한 피해자만 28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A씨가 짧은 기간에 카메라를 여러 대 동원해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촬영물을 판매했거나 유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을 한 건데요. 해봤더니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이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YTN에서 보도도 됐습니다만 패스워드를 가장 단순한 1, 2, 3, 4, 5 이렇게 그대로 설정해 놓고 쓴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미 북한의 해커들한테 한번 침입을 당해서 뚫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안 점검 요구를 받았는데 선관위에서 그걸 처음에는 거부했었단 말이죠. 보안 점검 안 하겠다. 그리고 자체 점검해서 완벽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서 보안 점검을 거부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선관위가 얼마나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관리를 허술하게 했었는지를 지난 대선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잖아요. 소위 소쿠리 투표라는 거, 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사나흘 이상 보관해야 되는 사전투표함에 CCTV를 가려놓는다든지 네. 이런 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끌었고 또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보안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를 오늘 확인해 보니 매우 취약한 상태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 네. 확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투표 결과는 민주주의의 어떤 정당성을 유지하는 근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한 투표가 그 결과에 혹시라도 어떤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얼마나 허술하게 특히 이 온라인에 있어서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드러난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도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물론 국정원이 이제 과거 의혹과 단순 결부는 경계한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을 봐도 일단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해킹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거기다가 사전투표용지 무단으로 대량 인쇄도 가능.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시스템에 접근할 때 들어가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간단한 그런 어떤 사이트를 가입할 때도 특수 기호를 쓴다든가 이렇게 바꾸는데 1, 2, 3, 4, 5가 그대로 돼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글쎄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 인터넷상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기초적으로 너무나 좀 나이브한 시스템을 운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할 말은 없죠. 그리고 항상 정부기관이나 그건 기업도 그렇습니다만은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물샐 틈 없이 모든 것을 대비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 거에서 지금 굉장히 동떨어진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마 내부적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이나 감사나 조사를 거부를 해왔고 선관위가 뭐 헌법기관이니 뭐니 해서 방어막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얘기가 없는데요. 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마당에 이걸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네. 시점이나 이런 건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좀 있어요. 이게 예. 혹시 정부 여당이 사전 투표 제도를 손을 봐야 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은 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특히 투개표에 관한 한은 철저하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네. 할 얘기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시스템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첨단 기술을 선거제도하고 결합을 하려면은 운용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엄정해야 됩니다. 이 네. 몇 가지 요건에서 선관위가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예, 뭔가 앞으로 좀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 근데 선관위 설명은 그렇습니다. 실제 해킹 피해가 없었고, 그리고 다양한 제도적인 다른 장비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다. 오히려 지금 국정원이 기술적 문제만 부각을 하는 바람에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자, 이런 설명이 좀 이어졌거든요. 해킹 피해가 없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만 지난 총선 등의 선거를 치를 때 사용했던 서버는 선관위에서 교체를 했죠. 네. 그러니까 해킹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증할 기회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최근에 서버를 교체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관위의 설명에 의하면 선관위 내부 조력자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투표 결과의 변경,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부 조력, 역으로 말하면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선관위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법과 양심을 지킬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선관위 직원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데요. 매우 많은데 지난번에 선관위 고위공무원들의 자녀들의 부정 취업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더라도 네. 해킹이나 어떤 투표 결과의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선관위 설명을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내부 조력자만 한두 명 있더라도 이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투표에 참여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매우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하면서 자체 점검 결과로 발표한 내용은 자기네들이 보안 점검을 했더니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다고 자체 결과를 그렇죠. 예. 통보를 하면서 보안 점검을 거부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험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0년 총선거를 치를 때 사전 투표가 실시되기 바로 그 전날 밤부터 수원시에서 각 집마다 재난지원금 안내 그 장이 다 꽂혔습니다. 근데 새파란 용지에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새파란 용지에 재난지원금 각 가정마다 100만 원씩 이렇게 신청하십시오라는 안내장이 네. 각 집집마다 배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분들한테 한 장씩 교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당시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지금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닌가 싶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완벽한 그 점검을 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예.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점검이 국정원이 단독으로 했나 봤더니 국정원, 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렇게 세 기관이 공동으로 했는데 지금 결과에 대한 해석이 지금 국정원과 선관위 다른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서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최악의 경우까지 좀 대비를 해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선관위가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선관위가 근본적으로 자기 성찰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시스템이 첨단이고 고도화돼도 그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사실 최근에 그 음서제 채용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라 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의 문제에 관한 한 선관위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점검과 함께 사람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선관위 관련자들이죠. 직원들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줘야 되고요. 사람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까지, 인간관해까지 지금 부결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 제가 꼭 첨부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가능한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투개표에 관한 한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나라가 선진국에서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아날로그적 투개표를 고집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거나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고집한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선진국에서 지금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자, 이게 국민들이 좀 불안한 총선 앞두고 불안한 부분도 있고 당장 내일 이제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수개표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나라에서 아날로그를 왜 고집하는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대로 그런데 뭐 이런 해킹 의혹, 뭐 해킹 뭐 가능성 이런 거 다 뭐 이해를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 국정원이 발표를 하느냐 시점에 좀 의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야당의 주장처럼 내일 본투표가 이루어질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면 발표 시점을 보다 앞당겨서 며칠 앞당겨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직전에 했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어요. 22%가 넘게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투표 직전에 이런 걸 발표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했겠지 이미 사전투표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거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벌어지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발표 시기를 조절했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보궐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발표하는 건 어땠을까요? 글쎄요, 준비가 됐으면 발표하는 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선거를 의식해서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또 필요 이상으로 묵혀둔다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일 투표 결과가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런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면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또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투표 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보안점검 결과 발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각 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상대당 패널에게 제가 각자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자, 보궐선거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내일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각 당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김태호가 되면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 있는 구청장이 돼야 됩니다. 아니 말로 아무리 해봐요. 여당이 아니면 뭐 힘있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강세 국회의원 3명 또 여러분 묻지마 투표해서 다 뽑아놨는데 강수가 왜 이렇게 낙후됐습니까, 여러분?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일 좀 해봐라 라는 경고 메시지 보내주기 위한 거 맞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의 정치를 검찰에 의존하는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반드시 끝장내야 됩니다. 검찰 정치 그만두고 제대로 대화와 협치의 정치 해보라는 국민들의 경고입니다. 네. 자, 지금 여당은 지역발전론, 야당은 정권심판론 계속해서 여론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전투표율이 22.64%,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각 당이 지금 아전인수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저도 여러 번 재보궐도 보고 뭐 하여튼 본선거도 봤습니다만은 각 당이 다 아전인수합니다. 유리하게. 그래서 이건 사실은 사전투표 높은 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여기가 지역구가 3개인데 3분이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맞죠. 네.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그래서요. 아무래도 민주당 유권자, 친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나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조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이 특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쪽보다 훨씬 센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느 지역구를 골라서 이렇게 보더라도 서울 지역의 강남 상구나 이런 특수한 몇 개 지역을 빼고는 당원 숫자나 또 그 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직력이 더불어민주당 쪽이 훨씬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정말 영끌했다는 말이 나오던데 그래서 사전투표장에 되도록 많은 유권자들이 나오시도록 유도를 했을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보수 결집이 이루어져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보수 결집이 될 만한 특별한 계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결집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한 뚜렷한 그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일 저녁 8시에 투표가 끝난 이후에 개표가 시작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사전투표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열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전 인수로 해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그래서 내일 본투표일에 얼마나 또 사전투표에 비해서 많은 투표가 이루어지는지를 또 봐야겠죠. 그렇죠. 본투표율이 뭐 사전투표가 높다고 반드시 높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요거는 끝까지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퇴원 후 처음으로 이제 강서에 가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영향이 있겠죠. 조금 있습니까? 네. 아니 어저께는 그게 지난번에 대선 때 강서 지역에 가서 했던 그 지역이에요. 장소 자체가 대선을 연상시키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래 한 번 오려고 그러다가 건강을 이유로 취소하고 어저께 나온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세팅이 이재명 후보의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유세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서의 그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 멘트도 물론 중요했겠습니다만은 그 멘트보다는
영장 기각 이후에 당내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 일성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 굉장히 주목을 했고 어저께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죠. 작은 차이는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멘트가 나와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차이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발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네, 어저께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걸로 지금 여의도에서는 특히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네.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그 말이 실행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기훈 후보의 어떤 유세를 돕는 차 같지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이 주목을 더 받았다, 이런 말씀까지 좀 덧붙여 주셨고요. 자, 이번 선거는 여야 지도부가 뭐 총출동하면서 총력을 기울였죠. 그런 만큼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이번 투표율이 사전투표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본투표도 높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3명의 의원이 아마 경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신의 당원과 적극적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보내기 위해 썼을 겁니다. 영끌에서 이제 수표소로 보냈을 것이고요. 선거 기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의 지휘는 김기현 대표가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는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계부터가 잘못된 선거다. 만약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내일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이재명 대표 정계은퇴 해야죠. 이런 상황 지면은. 이런- 이거 지면 정계은퇴 해야죠. 이재명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걸로 진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뭐 여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는데요. 일단 여당의 선거 이 전략 설계부터가 잘못된 선거다, 이런 지적인데 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의 과오는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네. 어떤 거를 들 수 있냐면 이게 강서구 보궐선거가 확정된 이후에 김태우 후보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면복권의 취지에 비춰보면 2021년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추행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다 냈어요. 근데 사면복권이 됐다는 의미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아예 못 낼 정도의 파렴치한 범죄로 인해서 생긴 보궐선거는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면복권 이후에도 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겠다는 취지의 그 발언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에 와서 말이 바뀌면서 후보를 내게 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 좀 엇박자가 났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후보를 내는 그 명분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후보가 선택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됐다? 그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달리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정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강서구에 국한되는 선거로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전국적 그 관심을 끈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 덕택이 아닌가 싶어요. 윤심으로 사면복권이 되고 윤심으로 또 공천이 된 김태우 후보가 나서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민주당 공천도 김태우 맞춤형 공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김태우하고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그런 후보를 지금 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윤석열 기획의 보궐선거였다 하는 얘기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동감이에요. 그래서 판이 커졌다. 네, 이래서 예. 판이 커졌고 지금 아마 이건 이 지역의 특성상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이 시간쯤엔 윤곽이 드러날 텐데
민주당이 좀 많이 이겨야 됩니다. 민주당이 진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예. 뭐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많이 이겨야 돼요. 가급적이면 두 자릿수 정도로 이겨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이긴다.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좀 타격이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이 윤석열 기획의 강서구 선거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전국 규모의 선거가 된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진다면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과정상의 어떤 좀 매끄럽지 않은 여당의 선거 전략 플러스 강서가 원래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 이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벌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서구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또 보면 역대 선거상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쪽이 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가 반드시 국민의힘이 이번에 불리한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경합지역에서 이긴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질선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질 경우 국민의힘이 또 큰 표차로 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것을 좀 복선에 깔아놓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계 은퇴를 할 정도면 역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큰 표차로 지게 되면 또 그만큼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김기현 얘기를 하고 대표나 싶은 것 윤석열 같아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을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보궐선거 나갔을 때요. 그때 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걸 소환을 했더라고요. 진계훈 후보가 김포공항 주변에 고도 제한 완화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선거 때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하고는 조금 상충된다, 모순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한 겁니까? 글쎄, 이 김포공항 문제가 좀 복잡해요.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잇따라서 대선에 나오고 또 개항을 해 나오면서 김포공항 이슈가 좀 공약상 달라졌습니다. 네. 김포공항 대선 당시에는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개항을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공약을 바꿔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복잡해졌는데요. 하여튼 뭐 최신 공약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하여튼 일단 정리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신 공약 우선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마지막 입장은 김포공항 이전 반대가 그건 대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입장 정리 좀 필요할까요? 글쎄 저는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이야기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과 또 그리고 이게 타당한 공약이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을 만약에 이전하고 아니면 뭐 거기에 공항을 없앤다? 글쎄요. 앞으로 보면 공항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그 적절성에 대한 심각한 검토 없이 나온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도 안 썼는데 별로 입장 정리할 필요 없습니까? 예, 저는 뭐 실현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냥 빌공짜 공약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에서 그 김포공항 이전 공약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내년 총선까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있을 텐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뭐 초선 의원들 그리고 소장파들 중심으로 해서 지지 발언도 나오긴 했는데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 원래 지역구가 부산에서 3선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에서도 뭐 편한 지역구에서 3선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버리고 서울에서 출마를 한다는 건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겠어요. 아, 급했다고 네. 보신다. 예. 하태경 의원 얘기는 저는 여의도에서 사실은 초여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부산에 지금 지역구가 지역구 현재 현역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한다는 방침이 있다. 지금 부산에서 민주당은 뭐 거의 지금 현재 발을 붙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난번에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여튼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늦은 봄, 초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1번 순서로 나온 분이 몇 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태경 의원이었고요. 하태경 의원이 아마 버틸 만큼 버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서 서울로 나오겠다는 얘기는 이제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서울에 어디냐 하는 얘기도 뭐 몇 군데가 후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군데가 지목이 된 거죠. 하태경 의원은 이제 부산에서 발을 붙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 아마 부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전한 지역구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더 이상 부산에서 생존에 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황에 떠밀린 선택이다 이렇게 보신 건데 하태경 의원은 내가 해운대에서 3선까지만 하는 것은 오랜 소신이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해서 지금 당내에서 설전도 좀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 길 찾는 것이다. 자,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하니까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 왜 깎아내릴 생각만 하냐. 수도권에 도전할 엄두도 못 내다가 결국 영남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덧붙였는데 이거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 겨냥한 발언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깜도 안 되는 자들이 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의 그 서울 출마 선언은 상당히 그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밀려서 했던 아니면 자의로 했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6개월 이상 남았어요. 그리고 정작 공천의 방식이나 내용을 결정할 그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게 아예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미련을 갖고 버텼다면 그리고 밀리고 밀려서 할 수 없이 서울 출마를 선언을 하게 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늦은 시기까지 버티다가 어떻게든 기존의 자기 부산 해운대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떠밀려서 나오게 됐겠죠.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꽤 있고 누가 공천을 결정할지도 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서울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걸 굳이 깎아내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도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저렇게 뭐 자기 살 길 찾은 것이다라고 표명하신 거는 두 분 간의 어떤 사적 감정이 개입된 발언 아닌가 사감이다. 싶고요. 좀 저렇게 깎아내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태경 의원이 중진들의 험지론 출마 이걸 포문을 열었고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자, 이 제2의 하태경, 제3의 하태경이 나올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럼 서울 어디에 나올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지역구 마포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 이분을 경쟁자로 지목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언론 분석이라 마포을에서 나올 거다. 정호님 지역구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한동훈 장관도 온다고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서울에 출마한다면 어디로 갈 안타까운 거라고? 내 마음만 놓고 녹습니다.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약체다.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들어와라.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이거죠. 하태경 의원 약하다. 오려면 마포구에 한동훈이 와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뭐 한동훈 출마 이건 아직 뭐 결정이 안 됐을 거래요. 예. 지금 현재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만 덧붙이면은 부산 지역에 하태경 의원보다 훨씬 오래된 선수가 높은 분들도 아마 보따리를 지금 다 쌌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굉장히 센 사람도 부산에서 지금 나가네 마네 뭐 나올 수 있네 없네 지금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을 떼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부산만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영남 지역 전체가 이런 보이는 손에 의해서 뭔가 지금 교통 정리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출마 여부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한동훈 장관 본인도 본인이지만 대통령이 관여해서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뭐 마포로 나오네, 종로로 나오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전부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부터 교통 정리가 보이는 손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영남부터 지금 교통 정리가 시작됐다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실제 뭐 좀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그거와 관련해서 들은 얘기는 없고 항상 총선 때 보면 소위 물갈이론 아니면 영남 중진들의 기득권 포기 주장들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게 아주 좋은 성과로 나타난 적은 전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만 하여튼 시도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선도적으로 좀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그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정청래 의원의 저 발언은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더 껄끄러운 상대라는 반증 아닌가 싶어요. 하태경 의원이 더 껄끄럽다. 왜냐하면 마포을에서의 득표력을 따질 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어떤 정치력 내지는 득표력은 전혀 검증된 바가 없죠. 그리고 반면에 하태경 의원은 이미 삼선 의원을 지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서 젊은 층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하태경 의원이 풀어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도권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득표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저 말은 거꾸로 하태경 의원은 오지 말고 한동훈 장관이 자기 지역구로 오기를 바라는 오히려 그게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이제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관의 경우에는 총선일로부터 90일 이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월 9일. 1월 10일 전으로까지는 사퇴를 해야 될 텐데 연말 연초에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장관들 중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지금 예상해 보면 뭐 박진 외교부 장관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와 좀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내각을 지킬 사람도 필요한 그런 취지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연말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휴일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 갔는데 이 목격담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좀 꽤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정치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 모자 쓰고 조용히 갔어야 했다. 뭐 강남이나 서초 쪽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뭐 오페라 보러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거의 뭐 아이돌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 뭐 사람들이 올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한동훈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는 또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얘기만 나오면 괜히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반인들의 반응에까지 정치권이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휴에 이제 개인 일정으로 공연을 보러 간 건데요. 뭐 민주당의 반응, 뭐 전체 반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한동훈 장관을 그 어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가 아니고 정치권의 어떤 출마 예상자로서 한껏 키워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죠. 네. 사실은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의 어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의도했던 거와는 완전히 역효과를 많이 내줬는데 저는 일종의 셀럽처럼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저거에 대해서 굳이 그 논평을 하고 어떤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왜 그 쉬운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두 분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오히려 반응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요.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하다가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왔는데요. 자,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일 개표 상황을 저희 뉴스나이트에서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신경민, 전직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에서 1,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 이상, 부상자는 2,4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약 150명의 인질이 가자 지구에 붙잡혀 있다며 이들의 생사가 불투명해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양측을 합치면 사망자는 1,600명이 넘고 부상자는 6,100여 명에 달합니다. 하마스가 첫날 기습한 이스라엘 음악 축제 현장의 충격적인 상황이 하나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최소한 260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에서 열린 슈퍼노바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동틀 무렵 멀리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으로 접근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축제장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하마스 대원들이 사냥하듯 총을 쏘면서 쫓아오고 젊은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갑니다. Seriously, it's really living hell.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ve been in wars, in 2 wars in my life, an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odies all places for the slaughter. The slaughter us there. 차를 타고 도주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하마스가 차량에 연이어 총격을 가합니다. 결국 앞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고 멈췄고 이 운전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을 잃은 차량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 7일 축제 현장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만 500명. 응급구조단체인 자카는 행사장 주변에서 무려 269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중 상당수는
하마스에 붙잡혀 끌려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통해 당시의 참상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각국에서 온 청년들로 가득했던 축제 현장은 이렇게 지옥으로 돌변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제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국무회의 첫 화두로 꺼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 국제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커졌다는 겁니다.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대비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커지고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전망이 나오는 시점 민생난을 최소화하라는 뜻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초점을 경제에 맞춘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에 중동 사태라는 돌발 변수까지 더해진 만큼 대통령실은 경제, 금융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단시간 내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방어망인 아이언돔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 공격으로 접경 지역 일부를 강점하거나 인지를 확보해 협상을 유도하고 지하시설이나 민간 장비를 활용해 정보감시 위성을 회피하거나 SNS를 활용한 심리전으로 혼란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중첩 감시하거나 북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대북 특수전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기지를 폭격하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외국인 사상과 실종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피해가 큰데 중립을 표방하며 오히려 하마스를 두둔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희 특파원입니다. 무장 요원들이 도로에 난입하자 차량 탑승객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중국인 승객들을 태운 이 승용차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습격을 당해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从这里穿过来打到座椅上然后穿过去打中他了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에 머물던 중국인 3명이 총에 맞고 4명이 실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선 인질로 잡혀가는 중국계 혼혈 여성의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중립을 표방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란과 사우디 사이를 중재한 중국, 6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 이어 연내에 이스라엘 총리의 방중을 초청한 상태입니다. 中方高度关注巴以冲突持续升级，敦促有关各方立即停火止战。 러시아의 경우 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막기 위한 하마스의 인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중립 깃발을 들었고 팔레스타인이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체제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공백을 꿰차려 한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하마스를 규탄하며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며
주요 국가는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今般のハマス等のパレスチナ武装勢力による攻撃について、特に罪のない一般市民に対する攻撃や誘拐はどのような理由であれ正当化し得ず、日本としてこれを強く非難します。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난 8일 SNS를 통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반격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하며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강조했지만 Hamas. In this moment of tragedy, I want to say to them and to the world and to terrorists everywhere that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일본은 테러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편드는 문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공동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주요 국가는 온도차를 드러낸 겁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동에 대한 일본의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지역별 원유 수입 비중은 중동이 94%였습니다. 특히 석유 등 1차 에너지 자급률이 100%를 넘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13%에 불과한 만큼 안보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지만 중동 관계는 독자색을 띨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길어지면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일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봤다고 거짓 신고한 뒤 출동한 순찰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3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주 행각에 경찰관을 포함해서 10여 명이 다치고 순찰자 6대 등 차량 7대도 파손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광등을 켠 채 도로를 막아선 경찰차. 그 옆으로 소형 화물차가 스치듯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경찰차 석 대가 따라붙자 잠시 속도를 줄이는 듯 하더니 이내 속도를 올려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한밤중의 도주극은 화물차가 안전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트럭 운전자 50대 A씨는 경기 북부 일대를 돌며 경찰에 3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마약 총책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A씨가 돌연 경찰차를 치고 달아나며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포천에서 남양주까지 50여 분 동안 내달린 거리만 무려 30여 킬로미터. 경찰관 11명과 시민 1명이 다치고 경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도 파손됐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같이 순찰차에 탑승한 직원한테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심적 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시가로 치면 2천억 원대를 밀반입해서 유통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3개 국가 조직원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나무도마에 필로폰을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주차장 안쪽에서 남성에게 검은색 봉투를 건네는 여성. 이튿날에도 같은 주차장 앞에 세워진 차량에 검은 봉투를 싣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여성의 정체는 사실 마약 조직원이었습니다. 서울 목동 주택가에서 버젓이 오간 물건도 필로폰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필로폰 74kg을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사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2,220억 원어치, 무려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나무도마로 일반 도마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필로폰을 숨기는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에서 필로폰을 유통해오다 한국 시장을 노린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조직도 범행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이 현지에서 생산한 마약을 밀반입하면 한국 조직은 밀반입 경로 확보와 마약 보관을, 중국 조직은 판매를 막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필로폰 투약자 검거를 시작으로 판매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세계국가 조직원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을 검거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총책이 국제 화물로 밀반입시켜 이들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적 대기 중이었던 다량의 필로폰에 대한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였다. 필로폰 27.8kg을 압수한 경찰은 나머지는 이미 시중에 팔려 나갔다고 보고 회수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아직 잡히지 않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총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해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 초읍동 성지곡 수원지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구조대는 수색 3시간여 만에 숨진 표 씨를 발견했습니다. 표 씨는 앞서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다는 내용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교원이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가 생깁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민원,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이 1395로 긴급 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 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개통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전망입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숨진 교사의 심리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망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를 회신받으면 내용을 종합해 사건을 최종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누가 당하나 싶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며 협박하다 보니 막상 본인이 이런 상황에 닥치다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엄윤주 기자가 이들의 주된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어떤 생각으로 협조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저희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구속영장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협박하는 이 목소리.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무려 12번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범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 12명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주된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검찰 혹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겁니다. 부탁드린 곳 검찰청의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후 마치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문 용어를 언급하고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도 되시고요. 수상함을 감지한 피해자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수사 안 하실 거면 제가 소환장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가지가 없네. 소환장 발부하겠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계좌번호, 주민번호 같은 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무리 사법기관이라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쭤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때 고립된 장소로 유도해 주변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하는 것도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주의하실 점은 녹취하는 과정에서만 19시에상 제3자의 목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증거 자료 채택이 어렵다 보니까요.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취 부탁드리겠는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검사 신분증을 보여달라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욕설을 퍼붓는 사기범도 있습니다.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홍영생이요. 야 이 정말 죽이고 싶어. 본사님 이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금감원이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고 주된 수법을 공유한 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범의 목소리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해당 번호의 이용을 중지시켜 추가 범죄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등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4.2%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 중국 경제 부진의 영향인데요. 세계 경제도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힌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했습니다. 5번 연속 하향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도 지난 7월 전망치 1.4%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2.1%로 0.3%포인트, 인도는 6.3%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0.6%포인트 껑충 올려 2% 성장을 예상한 반면에 중국은 0.2%포인트 하락한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앞서 지난 9월 중국 정부에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4% 성장률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tronger momentum comes from the United States, India and several other emerging economies, and in China economic activity is below expectations. 문제는 내년입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내려 올해보다 못한 2.9%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망치도 2.2%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 전망치 2.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제일 큰 교역국인 중국 경제 부진 때문입니다. IMF는 내년 중국 성장률을 4.2%로 0.3%포인트나 하향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년 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은 3.8%. IMF는 주요국 가운데 현재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성장이 고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고 앞으로 5년간 성장세가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onsumer and investor confidence erodes the foundation for growth, and above all, it hurts the poorest people the most. IMF는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조급한 금리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에 레미콘 원자재로 인증받지 않은 재사용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면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또는 일부 풍화암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표면 분석 결과 콘크리트 내부에 20mm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눈으로도 확인됐고 주거동의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저층부의 기준치의 80.3%, 고층부는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검단 아파트 보상안과 관련해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치 않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있다며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외하고 매일 조합원 1000여 명을 번갈아 가면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예고했던 순환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의 2차 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대규모 공습으로 국제 정세는 물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파업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균효 후보자의 낙마로 빚어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측의 보복 판결 표현을 두고도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대법원 국정감사는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이균효 후보자를 당론으로 부결시킨 민주당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무결시킨다. 반면 야당은 애초에 부적격 후보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명한 대통령, 이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유죄가 확정돼 직을 잃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측의 보복 판결 표현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며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로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과 재판 도중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안을 수 있게 한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하다가 이 옆에 앉은 이 피고인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간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당의 현직 대표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이에 민주당은 최근 이렇게 논리를 가진 결정 사유를 보지 못했는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판단했다며 고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숨이 일관하며 나름대로의 논리가 로직이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 단체가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여야는 또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정치 성향 논란 등을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정부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야당 측 공세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 콘텐츠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이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펼쳐진 국회 국정감사. 야당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까지 방송통신심의위가 통신심의를 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9월 이전까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통신심의를 한 적이 없다며 외압설을 주장했고 유희림 방심위원장은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외압설을 부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는다에 동의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셨어요? 예, 2차적으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동환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이 민간 독립기구의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반면 여당은 포털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심사를 통과한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그 뉴스타파가 제휴사 선정이 되는 그 과정이 석연찮다. 그 뉴스타파가 된 왜 우리가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사가 많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수단인데 그에 비해서 전혀 그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는 이 구조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놓고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두 기관은 월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북극과 남극의 기후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극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극지 생물에서 항생제나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유전자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돼 실용화 단계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남극에 2개, 북극에 1개의 기지를 두고 극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곳이라 기후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최적지로 꼽힙니다. 연구소는 극지 환경에 더불어 생소한 극지 생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극지에 사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지류에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견해 특허 출원도 했습니다. 작용 기전도 밝혀낸 연구소는 내년 실용화 연구를 통해 후보 약물을 확보하고 전 임상 실험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 61억 원이 4억 원만 남고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경쟁률이 1대1로 극지 연구소만 입찰했고 들인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비효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지 연구 자체가 전문성이 높아 극지 연구소 말고는 연구 능력과 장비를 갖춘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약 개발의 경우 원래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극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삭감됐던 예산은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나. 유전자원 연구를 포함해 극지연구소의 내년 연구 예산 1,058억 원 가운데 67%, 모두 7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영국, 중국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한 대뿐인 쇠빙 연구선을 새로 건조하는 사업도 예산이 약 75%, 560억 원이 삭감돼 관련 극지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내일부터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고 오는 16일부터 70세에서 74세, 19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접종이 차례대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오는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은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내일도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선선해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